있습니다. 거기 4페이지 교재 펴놓으시고요. (4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 측정과 대차대조표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거기는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니까 대차대조표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뭐 재무상태란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뭐 재무상태를 좀 적어놨죠. 그거를 좀 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현금이 나와 있는데 2000X 1년 말에. 근데 현금이라는 게 여러분 재산이라는 거,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현금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건 다 아시죠? 뭐 그 정도야. 그래서 현금이 재산에 포함되는 거라면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현금 얼마라고 있냐면 2천만 원.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학을 이제 공부해 보면요, 이제 회계학에서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요, 다른 말로 자산이란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이란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그 밑에 은행 예금 보세요. 그럼 은행 예금도 홍길동이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은행 예금도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재산이라고 생각하죠? 재산.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연습장 있으시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식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식도 갖고 있는데, 주식도 여러분 투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역시 재산이죠? 8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뭐,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산. 그 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준 대여금.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실생활에서 쓰시죠? 빌려준 돈. 나중에 어떻게 할 거죠, 이 돈? 아니, 돌려받을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재산 맞죠? 그래서 1억 재산. 그 다음에 토지도 있네, 이 사람이. 그 다음 뭐도 있어요, 보니까. 건물도 있고요. 알고 봤더니 재산이 꽤 많죠, 보니까. 3억, 2억. 그 재산의 합계를 해보니까 8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도 이 정도만 있으면 참 좋겠죠.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저희 그 공인회계사란 직업은, 나중에 공인회계사에 관심 있으시면, 이 공인회계사란 직업은 직업의 특성상 이 돈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변호사가 되면요, 변호사는 누구를 많이 만나야 되냐면은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변호사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래야지만 변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알죠? 죄 지은 사람. 그래서 변호사 하면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회에 좀 이렇게 하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성격 안 좋아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 소송하잖아요, 서로. 그런 사람들 변호사 만나고. 의사는 어때요?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 만나야죠. 아픈 사람. 치과 가서 맨날 입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돈은 많이 벌지만. 공인회계사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을 딱 만나야 돼요. 양복 입고, 주로 기업의 경영자,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 노숙자들이 무슨 세금 때문에 우리 좀 사회적으로 좀 계층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회계사로서 성공하려면 좀 이렇게 돈을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제 회계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 얘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돈 많은 사람이 많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데,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 성격이 좀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보통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많이 투자하냐면은 부동산에 투자 많이 하는 거 다 알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뭐 30채, 뭐 50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도?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성격 특이한 사람은 반포에 그 재개발하는 5층짜리 아파트 많은 거 알죠? 주공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거기 한 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동이 다 자기 거예요. 성격 되게 특이하죠, 그게.
아니 그게 여러 군데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한 동을 다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야 되죠.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한 동에 있는 거를. 그 사람은 매일 그 동을 보면 뿌듯하겠죠. 저게 내 거야 이렇게 한 동.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사람이 8억이란 어떤 이런 재산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차입금도 있죠. 2억만큼. 그 차입금을 여러분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게 은행에서 빌린 돈, 뭐 그렇게 돼 있죠, 거기. 근데 여러분 차입금이라는 게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은행에서 빌리는 순간엔 기분이 좋아요. 왜 갑자기 돈 생겼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가. 근데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 돈을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상생활에서 빚이다, 부채다, 또는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차입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절대로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다 좀 적어볼게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얘기할 거고. 차입금이 2억이라고 적으면은 그럼 이 사람의 순재산은 얼마냐? 그러니까 순재산이란 표현은 순수한 재산. 이 사람의 홍길동의 손에 떨어지는 순재산은 얼마일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8억이 맞을까? 아니면 8억에서 2억을 빼고 6억이 맞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잠깐. 별것도 아닌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6억이 맞겠죠? 이 사람 재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 순간, 이 시점에 전부 다 현금화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8억이란 돈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8억이란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남의 돈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빌린 돈. 갚고 나면 나한테 남는 돈은 6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순자산은 6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산이란 말을 보통 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는 이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순자산이라고 쓸 수 있다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있어요. 얘가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순자산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배울 거예요. 아무튼 얘네 두 개를 더해보니까 8억이란 돈이 되네요. 양쪽이 같아지고. 왜 그런지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배운 저 내용의 구성 요소인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잠깐 배울게요. 그것 좀. 5페이지 보시면 거기 7번째 줄에 자산 보세요. 자산 바로 밑에 줄에 기업이 경영활동하기 위해서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의 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금은 뭔지 다 아실 거고요. 상품이라는 게 나오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 안 해요. 마지막이에요. 상품은 어떤 회사에서 한다고요? 상기업. 제품은 어떤 회사? 제조기업.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이제 상품, 상기업을 주로 배울 거다. 제품은 나중에 원가 회계하실 때. 그다음 그 옆에 비품 보세요. 비품이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저희 학원 보세요.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책상, 이거 탁자, 교탁, 뭐 이거요. 이거 마이크. 그다음에 요번 달엔 지금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 저기 있는 카메라. 저기 카메라요.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학원에 뭐예요? 이게 재산이겠죠, 우리 학원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해요. 직기 비품. 여러분 기업에 가시면 그 직원들이 일하는 뭐죠?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뭐 복사기 있고 에어컨 있고 뭐죠? 컴퓨터. 다 이제 컴퓨터. 다 비품이에요, 비품. 그래서 알아두세요. 비품. 건물 토지는 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재화라고 해요, 재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런 재화가 기업들한테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각종의 채권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 이 채권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을 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계속 읽어보면 여기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뭐라고 부른대요? 매출 채권.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좀 기억하세요. 매출 채권이라고. 나중에 자세히 나올 거고. 현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생기는 채권을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대여금이라고 부르죠. 우리 대여금. 대여금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이와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의 재화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등의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자산이라고 부르더라. 이 회계학에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산.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채를 보세요. 자산 그 밑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산 바로 밑에다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나중에 이 정의 배울 건데 저거만 놓으세요. 그 자산 밑에다가. 자산이라고 써 있는 거 바로 밑에다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면 이 자산은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이 자산이라는 건 기업에 있을 때요, 괜히 기분이 든든해지는 게 자산이에요. 생각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이 책상 생각하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사놨으니까. 뭐 저 비디오 테이프도 카메라도 그렇고 이런 교탁도 그렇고 다 우리 학원에 뭐 나중에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채라는 거 보시면 거꾸로요. 부채는 어느 기업이든지 부채는 부담이에요. 부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뭔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읽어보시면 기업은 경영활동에 따라서 미래 어느 시점에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가진다 그랬는데, 그 채무라는 말은 위에 있는 뭐의 반대말? 채권의 반대말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실 때. 여기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하는데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매입 채무란 용어가 위에 있는 뭐의 반대말? 매출 채권의 반대말이겠죠. 그리고 이 채권 채무는 하나 기억하실 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출 채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매입 채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입 채무가 있으면 상대방은 매출 채권이 있는 거. 이렇게 상대적인 거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다른 사람이나 은행으로부터 현금 빌렸을 때 쓰는 이름이 차입금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도? 차입금이 뭐의 반대말이겠어요, 그 위에? 대여금의 반대말이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매입 채무나 차입금 등은 미래 현금으로 상환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돼 있고, 이와 같이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될 채무를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부채 밑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이렇게. 그지 부채는 이 의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의무. 아무튼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할 건 아니고 적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부채는 쉽게 생각하시면 굉장한 부담이에요. 회사의 의무고 뭔가 나중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 뭔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세요. 자본은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자본은 나중에 10장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자산 빼기 부채.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인 이거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똑같은 말 하나 알아두세요. 순자산이라고 해요. 순자산. 자산 빼기 부채를 우린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회계학에서.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상태 구성요소인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들 구성요소들은 기업의 경영활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게 오늘 이해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동해요. 이 자산부채 자본이 회사가 이게 변해요. 그거를 좀 느껴봐야 되는데 예제를 통해서 해볼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이들의 증가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기업의 재무상태를 일람표로 작성하는 걸 대차 대조표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정의가 나와요. 대차 대조표란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약자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BS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밸런스 쉬트라는 거예요. 밸런스 쉬트 해가지고 대차 대조표 기억하시고, 약자. 요 대차 대조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정의에서 일정 시점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일정 시점. 그 일정 시점이라는 건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특정 시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일정 시점, 특정 시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특정한 날짜. 이걸 특정 시점, 일정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차 대조표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한테요, 야, 너희 아버지 재산이 2003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인지 얘기해 줄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 답을 못 내요. 왜냐면은 그 친구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2003년 초에는 100억대의 재산가였는데 1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실패해서 50억을 까먹었어요. 50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5억 남았어요. 기말에 가보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 맞아요? 5억이 맞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이날은 100억이었고 이날은 5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용돈 있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 갖고 다니니까 그것도 매일 바뀌죠. 매일 쓰다 보면. 그게 너 얼마 있니 재산이? 그럼 오늘? 오늘이라고 물어봐야 되죠. 오늘은 얼마다. 내일은 얼마 될지 모르죠. 모레도 모르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 재무 상태라는 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특정 시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얼마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차대조표라는 건 특정 시점에 만들어야만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가지시라고요. 그러다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등식이 나와 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등식인데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자산의 합계 금액하고 부채 자본을 합계한 금액이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같은지는 얘기할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자산을 왼쪽에 기록하고 부채 자본을 오른쪽에 기록한다는 거 나오죠. 보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회계학 공부하면서 의문을 가져요. 왜 자산이 왼쪽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이 왼쪽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자산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면 증명을 해야죠.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여러분 뭐 증명하는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이게 왼쪽으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자산은 왼쪽이다. 이러면 이걸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회계학할 때 자산이 왼쪽으로 가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왼쪽에 적으니까 부채 자본이 어느 쪽 갔어요? 그러니까 부채 자본이 반대쪽 간 거거든요. 우리는 이 회계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양쪽이 같다는 거고요. 같다는 걸 표시하려니까 편을 나눠야 돼. 일단 편을 나누니까 뭐 금면 양쪽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왼쪽 오른쪽 나뉘는데 자산을 어느 쪽에 적을 거냐 문제에서 이걸 왼쪽에 적으니까 부채 자본이 오른쪽으로 간 것뿐이고요. 자산을 오른쪽으로 적으면 부채 자본은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회계학 처음 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정말로 회의했어요. 이렇게. 야, 자산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냐? 다수결 했거든요. 다수결. 왼쪽이 대다수였어요. 왼쪽으로 가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걸 약속했어요. 약속일 뿐이에요.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 모두 다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자. 약속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든 회계학 교과서 쓸 때 다 왼쪽이라고 써요. 다 모든 회계학 책들이. 배우는 사람 다 왼쪽으로 배우고 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어디에 가가지고 야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하면 야 너 어떻게 참신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너 가서 회계 원리 좀 배우고 와라.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속이에요.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왼쪽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얘를 왼쪽에 기록했기 때문에 뭐가 오른쪽에 갔다? 부채 자본이 오른쪽에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세요. 일단 예제 1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연습장에다 지금 하세요. 같이. 거기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자유상사라고 되어 있는데 의류도매업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의류도매업. 상기업이죠. 상기업. 상기업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의류도매업. 상기업인데 자유상사고요. 여기다 회사 이름 적으세요. 지금 같이 하세요. 저랑 같이. 자유상사라고 적으시고요. 날짜 적으세요. 2000X1년 말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양쪽 나누시고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적을 건데요. 그 밑에 보니까 자료가 뭐 있어요? 현금 나와 있잖아요. 현금은 자산이었어요? 부채였어요? 자본이었어요? 자산이었잖아요. 그럼 자산은 어느 쪽에 적자고요? 왼쪽에 적자고 했으니까 왼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상품도 어디 적혀요? 상품. 자산에 속한다는 거 아시니까 왼쪽에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토지도 자산에 속한다는 거 아시면 왼쪽에 적어보시고요. 비품, 자산이죠. 왼쪽에 적으세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뭐예요? 매입채무는 여러분 자산이라고 안 알고 있죠. 매입채무, 갚을 돈, 거래처한테 물건 사갖고 와서 외상으로 사와서 갚을 돈이란 말이에요. 갚을 돈이니까 우리가 부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채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적으세요. 차입금도 뭐예요?
차입금도 갚을 돈이니까 부채로 알고 있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합계 내보세요. 적을 게 없잖아, 더 이상. 합계 내보니까 왼쪽에 합계를 내니까 50만 원이 되고요. 오른쪽에 합계를 내니까 3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는 건 양쪽이 같아야 된다고 잠깐 배웠는데 양쪽이 안 같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같아지려면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같아지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 이쪽에 적어야죠. 얼마를? 20만 원을 이쪽에 적어야 돼, 이렇게. 이게 뭐가 빠졌구나. 이게 뭘까? 자료에서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자산에서 부채 뺀 거는 자본이라고 부르더라. 이걸 알고 있죠. 지금 잠깐 해서. 그래서 여기다 자본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다음 예제 보면 알게 돼요. 지금은 저거만 보시고. 근데 책에 보니까 자본이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으면 그게 해답에 자본금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인데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아, 자본금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자산에서 부채 뺀 건 자본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자본금이라고 쓴 거 보니까 자본금과 자본은 같은 말이구나. 금자 하나 더 붙은 것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본금과 자본은 달라요. 이건 나중에 배워요.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 거고. 10장 가서 배웠는데 자본금이라는 게 출자자가 출자한 돈을 말해요. 좀 이따 나와요. 다음 예제에서. 자본이라는 건 자본금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면. 그래서 지금은 자본과 자본금은 같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 정도만 아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왜 이걸 쓴 거냐? 이 회사는 자본 중에 자본금밖에 없다고 보고 자본금이라고 쓴 거예요. 자본금밖에 없다고 보고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써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예제를 보면 많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예제를 보시는데 예제 2번. 이거 연습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예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예제 여러분한테. 그 예제 2번 같이 할 건데 그거 잘해보셔야 돼요. 예제 2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 예제 가지고요 3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예제 2번 가지고 3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거기 어떤 회사예요 보니까 자유상사. 그 다음에 날짜는 그렇고요. 대차대조표를 그릴 거예요. 양쪽은 똑같을 거고. 같이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부터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뭔가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방금 전에. 그런 것들을 거래라고 불렀던 거 잠깐 기억나세요? 거래? 회사가 뭔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거래라고 해요. 거기 써 있는 거. 12월 1일자부터 보세요. 현금 20만 원 출자해서 개업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면 출자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죠. 개업이란 말은 알아도. 그래서 회계학 공부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회계학 공부하려고 하니까 회계학 책을 넘기면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우리 회계학 용어집이 있느냐,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용어를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좀 있느냐, 뭐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여러분 경제학을 배워도 경제학에 처음 나오는 용어가 낯설죠. 처음에는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다음 통계학을 하면 또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문을 하든 그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회계학 용어집, 경제학 용어집은 좀 경제 용어집 뭐 있잖아요. 근데 회계학 용어집이랑 따로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 용어집에 보통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 낯설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이거를 기업에 본 사람들은 출자한다는 걸 뭔지 다 알아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출자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개업도 해봤고요. 거래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낯설지가 않아요. 기업에 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어 하는 거거든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접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설명할 테니까. 그럼 그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반복해서 나오면 그걸 언젠가는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 회계학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단한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출자라는 말은 뭐라면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 이 자유상사를 설립하는데 이 자유상사 설립해서 자본금을 출연하는 걸 출자라고 해요. 회사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내는 거를 출자라고 한다. 그때 내는 걸 우리가 자본금, 보통 이렇게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배우시면 출자자들이 출자한 금액을 말해요. 자본금. 아무튼 현금 20만 원이 자유상사 입장에서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온 거죠. 우리 회계학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우리 그럼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이 나간 걸로 기록해야 돼? 현금이 들어온 걸로 기록해야 돼? 현금이 들어온 걸로 해야 되죠. 그 얘기는 우리 회계학에서는 기록하는 관점이 누구 입장이냐면 회사 입장이에요. 절대로 출자자 개인 입장이 아니에요. 이 회사를 설립하는 개인 입장에서 현금이 어땠어요? 나갔죠. 회사에 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온 거고.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 공부할 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주가 아니고 여러분은 누구로? 기업의 격리과장이다. 내가 기업의 격리과장으로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기록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면 자산이 증가한 거죠. 어느 쪽에 기록해야 돼? 자산이 생겼으니까 왼쪽에 적절했죠? 자산을. 현금 적어보세요. 20만 원 이렇게. 지금 같이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출자받은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본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으니까 반대쪽에다가 자본금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왜 그런지는 이제 배울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 다음에 양쪽 합계를 내보세요. 양쪽 합계를 내보니까 같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날짜를 적는데 여긴 며칠이라고 적어야 될까요? 날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12월 1일이라고 적어야죠. 왜냐면 요 날짜 상태니까. 맞나요? 양쪽이 같아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12월 3일 날 비품 15만 원 현금 매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현금으로 사왔으니까 현금이 얼마 되겠어요? 현금이 5만 원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15만 원 나갔으니까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그 대신 비품이라는 게 생겼죠. 회사에. 비품 자산이죠. 여기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품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같이 하세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요. 변하긴 변했잖아요. 얘가 변했죠. 이렇게. 근데 양쪽 합계 내보세요. 어때요? 같잖아요? 날짜를 며칠로 바꿔야 돼요? 12월 3일로 바뀌어야죠. 왜냐면 변했잖아요. 이게 12월 1일자는 아니잖아요. 12월 3일자지.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요. 12월 5일자.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얼마? 25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 생겼어요? 5만 원 있다가. 30만 원 생긴다는 건 금방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빌린 돈 나중에 갚아야 될 거 뭐라고요? 차입금이라고 부르니까 차입금을 써요. 여기다가. 차입금 부채니까 이쪽에 쓴 거예요. 부채니까. 오른쪽. 적은 다음에 합계 내보세요. 합계 내보니까 얼마예요? 합계 내보니까 45만 원, 45만 원 이렇게 되고요. 날짜를 며칠로 바꿔야 돼요? 날짜를 12월 5일로 바꿔야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 느끼실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몇 번의 거래를 기록했어요? 세 번의 거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거래를 기록하다 보니까 기업은 거래라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뭐가 바뀌더라? 자산이 바뀌고 부채가 바뀌고 자본이 바뀌는구나. 이걸 느껴줘 지금.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이 그대로 있지 않았잖아요. 변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봤어요? 거기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은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거 있었죠? 우리 끊임없이. 어느 회사든지 자산, 부채 변동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은 회사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은 끊임없이 변하더라. 매일매일. 이렇게 변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뭘 하기 때문에 거래라는 걸 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가만히 있어요? 계속 원재료 구입해서 자동차 만들고 팔고 이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바뀌니까 이걸 이렇게 기록해야 되더라.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변화를 기록해야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걸 먼저 처음에 느끼세요. 다시 오셔서 7페이지 보시고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12월 10일 날 토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기다 적으세요. 현금이 얼마 남아요? 현금이 10만 원밖에 안 남고 그 대신 뭐가 생겨요? 토지라는 게 생기죠. 토지 자산이니까 이쪽에 적어야 돼요. 왼쪽에 적기로 했으니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니까 또 뭐예요? 거래가 발생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자산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는데 양쪽은 어때요? 같아요. 보니까 또.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상품 보세요. 그 밑에 12월 15일 날 얼마 외상으로 사왔어요? 5만 원만큼
그럼 상품이란 자산이 생기죠? 얼마 생겨요? 금액으로? 5만 원이 생긴 건 알겠죠? 만약에 이 회사가 외상으로 사지 않고 현금으로 샀다면 현금이 얼마로 바뀌어요? 5만 원으로 줄겠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외상으로 샀죠? 외상으로 샀으니까 아직 현금 나간 거 아니죠? 나중에 현금 줄 거거든요? 나중에 현금 줄 건 나중에 갚을 돈이니까 우리가 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니까. 그렇게 적고 나니까 양쪽 합계가 얼마로 바뀌어요? 양쪽 합계가 좀 바뀌어요. 더해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양쪽은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상품 3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품이 얼마 되겠어요? 5만 원 있다가 8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현금 주고 샀죠, 거기.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 얼마 되겠어요? 7만 원 될 거고. 그 대신 합계는 변함이 없어요. 해보시면. 드디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날짜는 며칠이라고 적어야 돼. 날짜는 마지막으로 12월 30일이라고 적어야 되고 이렇게.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잘 보세요. 이게 예제 몇 번이랑 똑같냐면 예제 지금 방금 했던 예제 1번 있죠. 얘랑 보세요. 얘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제 1번은 12월 31일자의 재무 상태를 주고요. 그냥 만들라고 한 문제였죠. 이렇게. 얘는 뭐예요? 이거는 12월 31일자로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과정을 다 거쳐왔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를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좀 느끼시고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느낄 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회사라는 건 거래가 발생하니까 재무 상태가 변화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니까 재무 상태가 변하네. 재무 상태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뭐 얘기했죠,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배우시면 이 세 가지 말고요.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가로치고요. 수익, 비용도 있는데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이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 하여튼 지금 이 예제 가지고 거래 발생하면 이게 변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변했잖아요. 왔다 갔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거래가 발생해도 재무 상태는 변화하지만 어떤 등식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해보니까. 우리가 이 예제 가지고 해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복식보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해보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재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대조표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시점에 만들어야죠. 일정 시점에. 이렇게 매일매일 변하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하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변하니까 기록해야죠. 근데 아무리 많이 기록해봐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는구나.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대차 대조표를 만들려면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특정 시점을 정해야지만 만들 수 있겠구나. 됐죠?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예제 3번 있는데 그 예제 3번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시는데 종로상사라고 되어 있고 구분만 해드릴게요. 현금은 어디 속하죠? 만들면 집에 가서 자산, 매입채무, 부채, 매출채권 자산, 은행예금 자산, 대여금 자산, 차입금 부채, 비품 자산, 건물 자산, 상품 자산 이렇게 적으시고요. 대차를 뭐로 맞추면 되겠어요? 자본으로 맞추면 되겠죠?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맨 밑에 가서 경영성과의 계산과 손익계산서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대차 대조표라는 게 뭐구나 잠깐 배운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그 대차 대조표라는 걸 잠깐 배우니까 이제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차 대조표는
이게 대차조표라는 게 기업의 특정 시점에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해보니까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 대차조표라는 게 회사의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걸 좀 아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거기 손익계산서라는 걸 할 건데 이 손익계산서는 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거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죠, 신문에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매출액이란 게 뭐예요? 그 회사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 뭐 이런 얘기죠. 당기순이익이란 게 뭐예요? 그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 남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를 표시하는 어떤 지표들이냐면 그 회사의 경영 성과,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근데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는 어떤 양식이 거기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라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려고요. 9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수익과 비용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수익의 중간에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세 가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현대자동차다. 뭐가 매출액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현대자동차다. 뭐가 매출액이에요? 자동차 판 게 매출액이에요. 삼성전자다. 뭐 판 거예요? 전자제품, 휴대폰, 반도체 판 게 매출액이에요. 오비맥주, 하이트맥주, 맥주 판 게 매출액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회사든 매출액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영업 활동,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사업, 그 주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금액이에요. 그게 매출액이다. 됐죠?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야기 쉬운 현대자동차, 자동차 판 거, 삼성전자 전자제품 판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매출액.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수료 수익이란 거 뭐냐면은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분 은행에서 가끔 뭐 또 거래 같은 거 하면은 직원이 갑자기 얼굴 바뀌면서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수수료.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우리가. 은행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우리한테 꼭 수수료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 기분 나쁜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으면 뭐예요?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이에요. 그런 게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이자 수익은 기업들이 은행 가서 뭐예요? 예금하면 이자 생기는 건 알 거고 그 이자 생긴 걸 이자 수익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 정도 개념이 있으면 되고 밑으로 가서 비용 보시는데 비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매출원가가 있죠. 매출원가는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떤 회사가 700원짜리 물건 사다가 1,000원에 팔았다. 300원 남았다는 건 금방 알 거고요. 우리가 회계학에서 1,000원 판 거를 매출액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700원을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다. 300원을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건 이제 아셨을 거고 그 회사 주영업에서 발생하는 판매 금액, 그 물건을 사온 금액이 매출 원가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여기 직접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7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300원. 이런 걸 매출 총이익 이렇게 앞으로 부를 거예요. 이 정도로 좀 알아주세요. 그 밑으로 가서 급여가 있는데 급여는 뭐예요? 종업원들한테 월급 준 거 다 아시죠? 광고선전비 광고한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요즘에 어디겠습니까? 통신회사들이겠죠. 통신, SK, KTF 이런 데들 광고 선전비. 이자 비용은 어느 회사든 뭐예요? 차입하잖아요. 돈 빌리면 뭐 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 소모품비. 여러분 기업에 가보시면 여러분 복사기,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그게 돌아가요?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A4 용지. 그럼 A4 용지나 뭐 B5나 뭐 이런 것들 종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회사 하는데. 근데 그것들 다 어떻게 사오잖아요? 다 써버리죠, 금방금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에 쓰는 뭐 필기도구나, 노트나, 지우개나, 뭐 A4 용지나 이런 거 다 소모품비. 알아두세요, 나중에. A4 용지 생각하시고. 임차료는 아까 배웠죠? 임차료에 대응되는 게 아까 뭐였죠? 임대료. 임대료는 뭐였어요, 아까? 수익. 임차료는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비교통비는 아시겠죠? 넘어가요. 1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세 번째 문단이에요.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그랬어요.
일정 기간이란 말이 중요하고 일단 손익계산서의 약자를 기억하세요. IS라는 말과 PL 둘 다 나와요. 시험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둘 다 알아두세요. 저는 IS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칠판에다가는. 근데 PL도 알아두시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둘 다. 기억하실 건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아까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이었는데 왜 손익계산서는 또 일정 기간이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야 너희 회사 이날 경영성과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2003년 이날 경영성과 얼마야? 이 특정 시점. 그럼 뭐예요? 하루 동안 장사 어떻게 했느냐, 뭐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이날의 경영성과? 뭐 이날 장사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고, 우리 경영성과라는 건 일정 기간을 두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물어봐야,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 벌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특정 시점 얘기해버리면 그것뿐이 아니죠, 그냥. 그날 하루.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이 경영성과라는 거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측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일정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죠. 1년. 그래서 그 밑에 예제를 볼 건데 예제 보기 전에 그 밑에 등식은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등식 밑에 보니까 비용은 왼쪽에 수익은 오른쪽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비용이 왼쪽과 수익이 오른쪽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예제 4번을 보세요. 손익계산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돌이 상사라는 데가 있고 그 갑돌이 상사는 어떤 회사겠습니까? 읽어보니까 상기업, 상품 매매업 1년 동안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제 상품 매출액이에요. 일단 매출액이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라는 걸 좀 알면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이쪽에 적어야죠. 매출액. 오른쪽에 적자 그랬잖아요. 수익 50만 원 적었어요. 적어보세요. 한번 같이. 일단 그 옆에 보시면 매출원가가 있는데 매출원가가 일단 뭐예요? 비용이라는 걸 아셨으면 왼쪽에 적어야겠다. 적어보세요. 42만 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이 회사의 매출 총 이익은 얼마일까요? 이 회사의 매출 총 이익은 8만 원이죠. 뭐 빼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장에서는 뭐라고 많이 부를 거냐면 일장에서만 그래요.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내일 다 얘기할 거예요. 매출 총이익, 상품 매출이익 같은 말이에요. 상품 팔아서 이만큼 벌었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 예제 풀어보면 이게 주어질 때가 있고 이 두 개가 다 주어질 때가 있고 그래요. 다음 예제 보세요. 11페이지 예제 5번. 11페이지 예제 5번 잠깐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 주어졌잖아요. 거기 매출액과 매출원가 없잖아요. 어떻게 주어지든 만드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주어졌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수익은 이쪽에, 비용은 이쪽에. 얘만 주어졌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어디에 적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에 8만 원을. 당연히 이쪽에 적어야죠. 이쪽에.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여기서 뺀 거니까. 그래서 요 뺀 거만 나오면 여기다 8만 원만 적으면 돼요.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넘어가요, 일단. 급여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급여는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급여는 비용에 적어야 되니까 이쪽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25,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은 이쪽에 적어야겠죠.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얼마냐면은 10,000원. 임차료는 어느 쪽에 적어야 돼? 임차료. 비용이라는 거 아셔야죠? 비용이니까 17,500원 이쪽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19,000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얼마냐면 15,000원. 자, 이제 합계 내보세요. 양쪽. 다 적었으면 합계. 이쪽 합계는 뭐 금방 되죠? 516,000원.
저쪽 합계가 좀 오래 걸리죠? 해보세요. 합계. 금방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뭘 갖고 다니라고요? 계산기. 계산기 더하기 빼기만 되면 돼요. 그래서 갖고 다니세요, 계산기. 더하기 빼기. 여기 혹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얘기하는데, 이 계산기가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고 다니면 돼, 더하기 빼기만 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할 거면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근데 계산기를 예전에는 특별히 어떤 계산기를 갖고 다녀라 이렇게 규제하지 않았어요. 이 시험 당국에서. 그래서 아무거나 갖고 들어갔거든요, 저도. 근데 최근에 2년 전부터 이 단순용 계산기만 갖고 올 수 있다. 요즘에 뭐 좋은 계산기, 뭐 공학용, 그다음에 재무용 이런 계산기는 뭐 수식 입력되고 뭐 계산 자동으로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죠, 뭔지 좋은 거. 그런 계산기는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험에 관심 있었는데 내가 어차피 계산기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써먹을 걸 사야 되니까 그런 시험 준비하면은 단순용 계산기를 사세요. 일명 쌀집 계산기. 큰 거 있어야 돼, 큰 거. 그래서 어느 회사 거 사든지 뭐 상관없고 제 건 카시오 건데 이게 공인회계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계산기예요. 공인회계사들 쓰는 거. 하여튼 그냥 새로 사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집에 있는 거 갖고 다니세요. 처음에는 일부러 살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쪽 합계를 내보니까 50만 6,500원이에요. 이쪽은 51만 6,000원이고 양쪽이 같질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회사가 같질 않은데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양쪽이 같질 않은 게 이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양쪽이 같아지는 회사가 아주 이상한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는 수익과 비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단기순이익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제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무에 나가보시면 단기순이익이 제로인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어요. 단기순이익 정확히 제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양쪽 똑같은 그래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로인 회사 없고요. 어느 한쪽이 더 크든지 그래요. 그러면 장사 잘했다면 어느 쪽이 커야 돼요? 수익이 더 커야죠. 이쪽이 더 크면 장사 잘한 거고 이쪽이 더 크면 장사 못한 게 되겠죠. 이 회사는 이쪽이 더 크니까 장사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양쪽을 같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큰 쪽으로 맞추는 거죠, 당연히. 작은 쪽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 큰 쪽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쪽을 맞추니까 뭘 더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차이 나는 금액이 이만큼 되는데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이라는 게 비용 더하기, 거기 보세요. 어디냐면 10페이지 중간에. 그 등식의 첫 번째 보시면 비용 더하기 이익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첫 번째 등식이 장사 잘했을 때죠. 그 첫 번째 등식이 장사 잘했을 때. 그 밑에 두 번째 등식이 있죠. 걔가 뭘까요? 장사 못했을 때겠죠, 걔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잠깐. 1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예제 5번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일단 구분만 해봐요. 상품 매출이익은 뭐예요? 수익 쪽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 수수료 수익은 수익, 임차료는 비용, 급여는 비용, 광고수수 비용, 이자 수익 수익, 소모품비 비용, 광고 여비유통비 비용인데 그 밑에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보세요. 걔는 장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장사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더 커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려니까 어느 쪽에 적었어요? 이쪽에 적었죠. 얼마를? 5만 원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기순 손실. 얘 반대말이에요. 단기순 손실. 그러니까 장사 못했을 때 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수익 더하기 손실이 되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2페이지 보시면 회계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걔를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쉴 겁니다. 회계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회사든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 회계 기록을 보고하는데 올해가 몇 년이죠, 우리? 2003년. 그럼 작년이 몇 년이에요? 2002년, 2004년, 뭐 그전은 2001년, 2005년 이렇게 다 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회사들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단위로 쪼개서 결과를 보고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실무를 하거나 그러면 모든 회사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한 기간을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이날 이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쪼개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7월 1일서부터 이날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겠다. 그래도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할 거면 그 회사는 나는 4월 1일서부터 3월 1일 31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3월 말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특이하게 10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싶다. 이래도 돼요. 그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80% 정도가 대부분 이날을 기준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땐 다 이날을 기준으로 끝내는 걸 배워요. 나중에 실무 나가서 뭐 특이한 회사들 있으면 그때그때 적응하시면 되고 어차피 단위는 1년 단위로 쪼갠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 용어들을 좀 정리할게요. 용어 정리하면 올해가 2003년이잖아요. 거기 그림 보세요. 그 그림 보니까 올해를 뭐라고 부른대요? 당기라고 해요. 당기. 전년도를 뭐라고 부른대요? 전기. 이런 용어예요. 그냥 기억하실 용어. 차기. 2005년 뭐라고 있어요? 차차기. 얘 뭐가 되겠어요? 전전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1월 1일을 뭐라고 부른대요? 기초. 별거 어렵지도 않아요. 얘를 기말.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하더라. 12월 31일로 끝나는 회사일 경우에 그럼 기초와 기말 사이 기간, 이 사이 기간 뭐라고 해요? 기중이라고 불러요. 기중. 이런 거 다 기억하세요? 나오니까. 우리가 배울 때 여기 당기순이익 있었죠? 방금 전에 당기순이익. 여기 당기순이익. 요 당기순이익. 요 당기순이익이 요게 이거예요. 요 단기. 그러니까 전기순이익은 전기순이익 이렇게 부르겠죠. 차기는 차기순이익 이렇게 하겠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기중.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6월 30일을 쪼개가지고 요 날을 쪼개서 1년을 반으로 쪼개니까 반기라고 해요. 여기도 반기라고 하고 반기. 근데 앞에 있는 거 보통 상반기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들어봤죠? 뒤를 하반기 또는 후반기 그래요. 하반기라고도 하고 후반기로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인데 하반기에 어떻게 되면 1년 동안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수출도 상반기 수출이 얼마인데 하반기 얼마 하면 1년 얼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런 용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용어는 여러분들이 회계학할 때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이 들어봤죠. 가요 순위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상반기 결산 순위 얼마 뭐쭉 나오고 하반기 결산 연결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순위 프로그램 보시면 결산이란 말도 많이 해요. 그렇죠? 이 결산이란 말이 사실 회계학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결산. 결산이란 말도 오늘 배울 건데 결산이란 말 책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보면 거기 제3절에 결산이라고 써있죠. 보셨어요? 결산의 의의와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 읽어볼 거고 넘기세요. 일단 28페이지 그다음 밑줄 치세요. 2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해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클로징, 마감이라고도 하고 뭐 이래요. 결산.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자산부채 상태를 조사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뭘 만드는 얘기일까요? 자산부채 자본을 조사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게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그 밑에 순손익,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 이제 배워보시면 결국 결산이라는 게 이제 이거 만드는 건데 해보시면 아무튼 이런 거구나. 나중에 다 할 거고요. 다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좀 정리하시고 13페이지 보시면 제2절의 거래의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회계원리의 정말 기초예요. 이 제2절의 회계 거래의 기록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출발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 한 건 뭐 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회계학 처음 하니까 이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적응한 거고요.
제2절부터가 이제 기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제2절부터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할게요.